여러분, 역세권은 돈입니다. 역세권의 진정한 가치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썰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세권 개발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역세권에 대한 진정한 우리가 속뜻을 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설이 이제 내일 모레 설인데요. 설 지나면은 바로 2월 14일 날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제가 아주 좀 쇼킹합니다. 설 이후 재개발 이곳이 뜬다. 여러분들 어느 곳이 과연 재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재개발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이상하게 뭔가 좀 삐걱삐걱 되고, 과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전성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될 텐데, 거기서 이번에 1월 10일 날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이든 재건축 지역이든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면요,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대책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양극화를 더 커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 이후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화두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 화두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 과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까?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 자유, 노후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극대화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2월 14일 날 초대하겠습니다. 어디? 자, 최근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 중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니까 역세권 개발이 재개발의 일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오늘 제 썰에서는 역세권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0m까지 역세권인데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1차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50m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m까지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차 역세권이 250m잖아요. 1차 역세권 250m. 그리고 2차 역세권이 500m까지예요.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내년 말까지,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군요. 올해 말까지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350m까지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350m까지로 늘려놔서,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의 범위가 지금 넓어진 거죠, 더. 그렇죠. 이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250m까지 1차 역세권이에요. 근데 이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예전에 우리가 도시 개발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구도심, 원도심을 갖다 일단 먼저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원도심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집질 땅이 없어. 사람들은
각종 어떤 편의시설이나 교통이 잘 되는 원도심에 살고 싶어요, 도심에. 그런데 너무 밀집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신도시예요. 그래서 원도심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뭐 한 20km 이내, 30km 이내 이런 데를 이제 신도시를 짓는 거죠. 신도시를 지어서 그렇게 되니까 신도시는 상당히 깨끗하고 새로 막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아. 그리고 집값도 좀 더 저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도시 막 건너가요. 구도심을 떠나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원도심으로 리턴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심으로 돌아오더라. 왜 돌아올까요? 일본의 타마 신도시라고 있는데요. 이 타마 신도시가 대표적인 신도시의 실패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타마 신도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신도시로 막 갔어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이 타마 신도시가.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은 좀 이렇게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고 젊은 사람들은 다 원도심으로 리턴을 하더라. 이것이 도심 회귀 현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왜냐하면 타마 신도시도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살기도 좋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자리가 많은 원도심으로 리턴하는 거죠. 이걸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리턴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도심 개발이 앞으로의 우리의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안 하고 이 구도심을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시켜서 살려나가야 되는데 구도심이 사실은 땅도 좁고 밀집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합개발의 개념이에요. 역세권 개발. 자,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외연 확장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도심 중심 개발이 대두가 됐다. 이게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부동산을 쭉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미리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죠. 뭘 얘기를 했냐면은 한강변 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준공업 지역 개발은 선진국들이 이미 다 한 개발이고 그런 사례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줄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은 선진국들의 그런 정책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 한강변 개발, 준공업 지역 개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선진국들의 이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참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한강변 개발, 우리도 한강변 쪽이 가치가 클 것이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모든 선진국들이 다 했던 사업이나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심 개발을 하면서 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도심에서 멀어져서 신도시가 자꾸 생기면 교통 문제라든지 그렇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에서 압축해서 개발을 하는 압축도시, 이 컴팩시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교통 중심지 역세권. 결국은 이 구도심을 살리는 이 뭐 컴팩트 시티라든지 역세권 개발의 이런 중심이 뭐냐? 지하철역이에요. 역세권 교통 중심지. 교통 중심지라고 하니까 또 버스 정류장, 버스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통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는 대중교통 중심 뭐예요? 지하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지하철을 끼고 있는 역세권 인근에다가 이 복합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로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이동을 최소화해서 에너지 낭비도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이 역세권 엄밀히 얘기하면 역세권 복합 개발이에요. 역세권 복합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일본의 롯본기 힐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여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자, 롯본기 힐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이건 지도고요. 뭐 일본 뭐 주둔지였다가 세계 2차 대전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외국 가게들이 생기고 유흥가가 많이 생겨 버블 경제 붕괴하면서 침체기 겪었다. 2003년 롯본기 힐스, 2007년 도쿄 미드타운이 완성되면서 고층 빌딩과 타운이 함께 복합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고급 레지던스 타워 맨션이 공급되면 신형 부촌으로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 및 정보 IT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요. 외국 기업,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한 60%, 외국 기업이 40% 정도 이렇게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로 인원만 일일 약 2만 명이래요. 2만 명. 그리고 800개 다는 레지던스, 200개의 점포를 비롯해 호텔, 미술관, 다양한 공간에서 끊임없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복합 개발이 되면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본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롯본기 힐스 지역 인구는 오히려 개발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근데 이게 롯본기 힐스가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공공이 백날 해봐야 공공이 한 거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민간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담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민간은 그 얻은 수익성을 공공에 다시 환원하는, 크게 통크게 양보하는 이런 절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롯본기 힐스가 86년도에 시작이 돼서요, 200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7년 동안 무료 했는데 거기서 협의 기간만 해도 한 7년 걸렸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민간과 공공 그리고 기업이 3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게 이 롯본기 힐스라는 성공작이 나온 거예요.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한 토론 끝에 탄생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개발이라는 거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복합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도쿄에 가면은 이 롯본기 힐스를 꼭 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호텔인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지금 상징물로 만들어진 게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싱가포르 가면은 다 들리는 곳이에요. 근데 비싸서 호텔이 비싸가지고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맨 꼭대기층에는 그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이 있는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 기업 쌍용인가요?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이 마리나 베이 샌즈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가 현재 경제 및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생김으로 해서 이 일자리가 46,000개, 간접 고용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46,000개가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도 세금을 많이 정부에 납부를 하니까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및 싱가포르 지역 상인과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아주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상징물이죠. 자, 이 복합개발이라는 건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역세권,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개발한다. 어떻게?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을 만든다는 게 바로 복합개발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서 제가 역시 얘기했던 게 다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욘드 조닝.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4대 지역 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주거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고, 상업지역에는 상업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라. 공업지역은 공업 용도에 필요한 거.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못 들어가게. 근데 이것을 이제는 하나로 다 묶어서 복합개발을 하겠다.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역세권 개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이 좋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역세권을 앞으로는 이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죠. 지금 분당 한번 보세요. 분당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분당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또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할 때가 어디예요? 바로 역세권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어디서?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250m, 물론 올해 말까지는 350m로 한 100m를 늘려놨어요. 1차 역세권을. 내년부터는 다시 250m로 바뀝니다. 그 350m, 그 범위까지가 1차 역세권인데, 그 1차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준다는 것이지, 거기서 비껴나 있는 데들,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데들 무조건 용적률 다 500% 줘서 진행한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500%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역세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세권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의 복합개발, 단순하게 역세권에 무슨 이런 복합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데는 집값이 1억이 비싸. 근데 한 600m 지하철 승강장에서 600m 정도 되는 데는 한 1억이 싸요, 집값이. 200m, 한 400m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어차피 지하철 그렇게 안 멀으니까 600m에 그냥 1억 싸게 주고 사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역세권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지금 이런 거예요. 결론은 지금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시장에 이 역세권 단순하게 재개발을 하니까 역세권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지금 소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들 다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냥 낡은 집 고쳐 쓰는 도시 재생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 재개발이든 그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그래서 노후주택을 바꾸는 그런 전략. 지금 재개발 시장들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태풍의 전야제다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역세권에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역세권, 그런데 투자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역세권의 문구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재개발이 역세권 개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재개발도 있고 신통기획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죠. 다 괜찮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은 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안전진단 통과한데 재건축도 되게 많고, 그리고 모아타운이 신속통합기획 그런 것들 지금
지정된 데들 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진행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행될 때들은 어디예요?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가 중요하다? 입지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앞으로 양극화가 지금 하다못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지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선점할 수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됐으면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역세권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